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와 함께 리딩북을 읽어드리고 있는 책읽지라 이가희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페미니즘을 팝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앤디 자이슬러이고요.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배신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페미니즘 도서를 소개할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관심을 갖고 조금씩 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페미니즘을 나는 아직 잘 몰라. 좀 더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부분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읽어봤던 책이었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는 크게 2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페미니즘 시장의 동화되다, 2부는 과거의 잣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부는 어떤 좀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지금 페미니즘이 진화해 왔는지, 2부는 지금 페미니즘이 앞으로 남겨진 숙제와 과제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권능의 통로, 2장이 여주인공 중독, 페미니즘과 할리우드, 3장이 이 팬티를 입으면 페미니스트가 되나요? 4장이 페미니즘 텔레비전의 황금시대, 5장이 우리의 비욘세 연예인 페미니즘까지가 1부고요. 2부 과거의 잣대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작용, 7장 여권신장의 역습, 8장 여성 성공시대, 9장 여성의 아름다움, 이렇게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먼저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초부터 페미니즘의 상업화에 관한 책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의 경력을 보고 지난 2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렸던 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비치. 페미니스트의 눈으로 대중문화 바라보기라는 잡지를 공동 창간한 3명 중 1명으로서 나는 페미니즘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라고 믿는다. 비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이 대중문화를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야 함을 주장했다. 그때는 닷컴 혁명의 초창기여서 페미니스트 영화 비평에 대한 블로그가 없었고 페미니스트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와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를 함께 논하는 트위터 피드도 없었다. 우리는 우리끼리 주장을 개진하고 서로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그때 우리가 던진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왜 낮 시간대의 토크쇼에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성을 퇴치해야 할 전염병처럼 다룰까? 시트콤과 광고에 나오는 남자들은 대체 왜 장보기 목록도 못 읽을 정도로 무능할까? 재난 영화에서는 왜 흑인이 제일 먼저 죽을까?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 롤링스톤의 표지에 실리는 여가수는 왜 항상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찍을까? 네, 이게 이제 비치라는 잡지가 1995년도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뒷부분에 나오는 논의들이 요즘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세대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논의되는 그런 주제들이지만 그때는 사실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치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런 논의들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읽고 싶었지만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기사들을 실었다. 나는 오랜 세월 대중문화를 다루는 페미니스트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대중문화와 언론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간에 페미니즘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봤고 페미니즘 역시 대중문화와 언론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집필할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페미니즘이 최신 유행으로 바뀐 것이다. 전에는 화려한 주류 문화에 가려진 채 물결처럼 조용히 흘러가던 페미니즘이 갑자기 전면에 부상했다. 2014년 8월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의 마지막 순서로 가수 비욘세가 무대에 올랐다.
플로리스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무대에는 페미니스트라는 글자가 네온 조명으로 번졌다. 플로리스는 원래 유명한 노래였고 비욘세는 일찍이 데스티니 차일드 시절부터 페미니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무대의 시각적 효과는 비욘세가 땅에 꽂은 공식적인 깃발과도 같았다. 세계 정상급 팝 가수지만 한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다 행사에서 센스 없는 패션으로 악평에 휩싸였던 비욘세가 스포트라이트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800만 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당당하게 페미니스트의 개념을 설명했다. 비욘세의 페미니스트 퍼포먼스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왔다. 얼마 후에는 영화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느 역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엠마 왓슨이 유엔에서 성평등에 관한 연설을 했다. 이제 우리는 젠더를 두 개의 서로 대립하는 이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버라이즌, 오레이즈, 팬틴과 같은 브랜드들은 무선 인터넷, 생리대, 샴푸 따위를 광고하면서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여성과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페미니즘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페미니즘, 구시대적이고 인기도 없는과 같은 제목의 기사 몇 편이 고작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성의 힘을 고취하는 기사가 줄줄이 떴다. 비욘세의 새로운 관심사 페미니즘, 페미니즘의 새로운 생명력을 선사한 엠마 왓슨,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매력적인 이유, 레드카펫을 밟아본 거의 모든 여성 연예인과 상당수 남성 연예인이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페미니즘은 모든 문화의 영역에 침투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CEO의 숫자만이 아니라 정치, 연예계, 육아, 예술에 관한 토론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때 소수의 스포츠업계 관계자와 운동선수만의 일로 간주되던 가정폭력 문제는 이제 장시간의 토론 프로그램이나 기자회견에서 다뤄진다. 10년 전이었다면 개그맨들의 불쾌한 여성 혐오 농담 따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겠지만 요즘 개그맨이 그런 농담을 했다가는 소셜미디어에서 만인의 지탄을 받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주간지들은 영화를 비평할 때 여성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아니 여성 등장인물이 있기는 한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시장 페미니즘, 마켓플레이스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 시장 페미니즘은 사회구조적 맥락과 무관하다. 시장 페미니즘은 정치와도 무관하다. 그리고 아마도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페미니즘일 것이다. 2015년 이제 우리는 생리대 하나를 교체할 때도 자기가 페미니즘 친화적이라고 뽐내는 어떤 사람들 또는 사물과 마주친다. 그것도 페미니즘을 발견하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곳에서. 우리는 매니큐어, 속옷, 에너지 음료, 막대걸레에서 페미니즘과 마주친다. 일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코스모폴리탄의 자매 잡지인 미즈는 2014년을 마무리하는 호에서 연예인 페미니스트 탑 20를 선정 발표했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광고의 거리인 메디슨가에서 할리우드에 이르는 온갖 장소에서 유행어처럼 쓰이는 동안에도 페미니즘 운동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했다. 텍사스에는 무료 진료소에 이동식 수술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법이 있는데 이는 모든 여성 무료 진료소를 폐쇄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으로 미국 대법원은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해 판단을 미뤘다. 어느 페미니스트 비디오 게임 비평가는 대학 강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페미니즘 지지자들에게 가해졌던 몬트리올 대학살과 같은 공격을 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네,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협박이나 이런 위협에도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끝없는 대결이 이어졌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와 작가 가운데 여성의 숫자가 늘었다고 기뻐하는 동안 공화당 상의원들은 남녀의 임금 격차 금지 법안에 2번이나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우리는 여성 수감자들의 삶과 사랑을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흥청망청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흑인 여성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된 후 목숨을 잃었다.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 요즘 대중문화 속에서 페미니즘이 발언권을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발언권은 언론 친화적인 페미니즘에게만 허용된다. 그것은 이성 간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경제적 성공, 매력적인 외모와 신체의 자율성을 동시에 가질 권리에 집중하는 페미니즘이다. 엠마 왓슨의 유엔 연설은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을 참여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페미니즘을 합법화하는 데 비중을 뒀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셰릴 샌드버그는 베스트셀러 린인에서 여성들이 직장에 순응하면 점점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편한 생리적 특징을 지닌 자동인형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런 여성들이 신봉하는 페미니즘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긴 하지만 섬세하지는 않다. 그런 페미니즘은 왜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가, 혹은 왜 기업의 조직 문화가 부적절한 선택을 강요하는가 라는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지 않는다. 그런 페미니즘은 통념이나 절차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대신 성형수술을 권유한다.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비추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얕은 수준의, 그리고 자유와 이런 것들을 촉구하면서 사실은 소비자로 굉장히 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대중문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문화가 절반쯤은 바뀌었고 그것이 완전한 성공으로 가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고 싶다. 따지고 보면 텔레비전에 페미니즘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페미니스트 출판사가 설립되고 페미니스트 가수들이 등장하는데 페미니스트 속옷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럼 페미니스트 장난감은? 페미니스트 에너지 음료는? 페미니스트 스트립 클럽은? 만약 페미니즘이 영화나 음반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그것을 상품으로 판매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책은 시장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조류, 즉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고집스럽게 개인의 경험과 자아 실현에만 새로운 초점을 맞추는 페미니즘의 출현과 그로부터 생겨난 페미니스트의 정체성 변화를 다룬다. 나는 둘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는다. 책의 앞쪽 절반은 과거와 현재의 페미니즘이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 방송 페미니즘을 탄생시킨 과정을 살펴본다. 책의 뒤쪽 절반에서는 아직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을 다룬다. 시장 페미니즘의 힘과 영향력을 다루면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여전히 급진적 성격을 띠는 사회운동이 대중매체와 대중매체를 통해 걸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금부터 현대사회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사회에 동화했는지, 그리고 시장 페미니즘이라는 새롭고 이상한 조류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함께 알아보자. 네, 여기까지가 머릿말이었습니다. 머릿말이 이 책의 전반에 대해서 잘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읽어드리기도 했고요. 그치만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저의 느낌은, 어쨌든 페미니즘이랑, 이런 자본주의, 어떤 시장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지금의 페미니즘이 인기를 끄는 현상이 어떻게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상품을 판매되는 메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거기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메시지를 왜곡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외면시키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일경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은 너무 페미니즘의 메시지가 너무 일관적으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최근에 CF나 여러 책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나 자유나 욕구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좀 더 좋아진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문에서는 많은 커머셜이나 그런 데서 다뤄지고 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왜곡돼 있는지, 혹은 굉장히 단편화돼 있는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대중을 기만하는지, 혹은 또 반대급부에서도 예를 들면 전통적인 페미니즘에서는 브라를 하지 말자든지
화장을 하지 말자든지 뭐 그런 측면들을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또 뭐 그런 논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럼 페미니스트와 패션에 대한 추구는 반드시 대립되어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다양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은 나의 편견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깨졌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상 이 앞부분밖에 못 읽어드렸지만 뭐 뒷부분에서 한 2개의 챕터 정도를 읽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만 들어도 굉장히 의미 깊은 사례나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밀리의 서재 가셔서 오디오북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미니즘을 팝니다의 머릿말을 읽어드렸습니다. 날씨가 꽤나 쌀쌀해지고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